처음이라는 건 아주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첫 발견과 첫 발명은 인류의 기존 인식 체계를 깨부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게 해주었습니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변화는 인류에게 인간이 중심이라는 새로운 인식 체계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문자의 발명은 인류의 생각을 표현하게 만들어 주었고 지식을 전승할 수 있게 해주었죠. 그리고 페니실린의 발견은 세균과의 전쟁에서 인간이 이길 수 있게 해주었고 인간의 수명을 엄청나게 늘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인류를 발전시킨 위대한 첫 발견과 발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가장 아이러니한 발명은 바로 우유가 아닐까요? 왜 하필이면 소의 젖을 먹을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우유를 먹는다는 건 참 이상한 행위예요. 송아지를 위해 소의 젖에서 나온 액체를 인간이 의도적으로 추출해서 먹는 것이니까요. 우유의 첫 기록은 기원전 7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소의 젖을 짜는 벽화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뿐만 아니라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리는 이 지역, 곳곳에서 우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습지와 강이 넘쳐 흐르던 이 지역은 염소, 소, 양 등을 먹여 키울 곡물 또한 많아서 목축을 하기 아주 좋은 지역이기도 하였죠. 그래서 목축을 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왜 키우던 가축의 젖을 먹었냐는 물음에는 아직 의문이죠. 사실 우유 자체는 모유에 비할 만큼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품입니다. 영양에 대해 무지한 고대인들도 우유가 좋다는 것은 알았어요. 소를 고대인의 눈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신비로운 생명체거든요. 쓸모없는 잡초를 먹으며 인간에 비해 10배가 넘는 덩치를 키우는 소, 그리고 그 소의 젖을 먹고 자라는 송아지를 보며 소의 젖엔 뭔가 신비한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엄청난 힘으로 농사를 도와주고 고기와 젖으로 식량을, 그리고 인도에선 소의 똥을 태워 연료로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소가 주는 것은 하나도 버릴 게 없었어요. 심지어 똥까지 말이죠. 그래서 고대의 많은 문명들이 소의 은혜를 예찬하기 위해 신과 상징물로 삼았습니다. 또 로마자의 조상인 페니키아 문자의 첫 번째 자리를 소의 머리 모양을 따 알레프라는 문자를 만들었고 이 문자가 나중에 알파벳 A가 되었죠. 유목민들에겐 식량에 문제가 있을 땐 소의 젖을 먹으면 되기 때문에 생존에 유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유는 빨리 상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신선한 액체 상태의 우유는 유목민만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즈로 가공해서 섭취할 수밖에 없었죠. 소의 조상 오룩스는 어깨 높이가 200cm가 넘었고 몸무게는 1톤이 넘었어요. 야생에서 살던 오룩스를 가축으로 기르기엔 너무 강력했고 사나웠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가축화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가축화가 진행되면서 소의 뇌는 점점 줄어들고 인간의 말에 잘 듣도록 온순하게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소가 가축화된 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야생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었죠. 물론 들소나 물소 같은 야생소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는 우리네 시골에서 볼 수 있는 소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소를 키울 때는 고기를 목적으로 살을 많이 찌우는 방향으로 육종했지만 우유를 더 많이 생산하도록 육종하기도 하였어요. 우유를 많이 생산하도록 개량한 것이 흔히 말하는 젖소라고 하는데 얼룩무늬가 특징인 홀스타인이 젖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이죠. 젖소들은 1년에 5에서 6,000kg의 우유를 생산하는데요. 근데 이게 우유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량을 한 거라서 주기적으로 젖을 안 짜주면 염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젖이라는 게 사실 포유류가 새끼를 먹이기 위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유를 얻기 위해 계속 임신과 출산을 반복해야 하죠. 젖소는 생후 14개월과 체중이 350kg이 되면 첫 임신을 합니다. 임신 기간은 10개월 정도로 약 24개월령에 출산을 하죠. 어미소는 송아지를 낳으면 약 300일가량 젖이 나오는데 첫 출산 두세 달경에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경제적 이유로 분만 후 60일 정도가 지나면 다시 인공수정 작업을 시작하죠. 원래 젖소의 수명은 20년 정도지만 농장에서 잦은 임신과 출산의 반복으로 수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6년이 지나면 난산과 젖이 적게 나온다는 이유로 도축당하게 되죠.
인간으로 치면 5살부터 임신, 출산을 반복하다 30쯤에 도축당하는 거예요. 아, 숫소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고요? 암소는 젖소, 숫소는 유구라고 하는데요. 생후 20개월이 지나면 도축하여 밥상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젖소에게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이 생겼고, 인도적으로 동물을 대해야 한다는 동물복지 개념도 많이 적용되기 시작했죠. 사실 젖소는 가축 중에도 동물복지가 가장 잘 된 편이기도 합니다. 가축 중에 닭을 생각해본다면 하루 종일 날개도 펼 수 없는 양계장 안에 갇혀 알만 낳다가 치킨이 되곤 하잖아요. 수평아리는 태어나자마자 분쇄기에 갈리는 걸 생각하면 물론 인간은 그런 건 알바로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소도 그런 식으로 키울 수 있다면 그렇게 키웠겠지만, 소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유량이 적어지고 체세포수가 늘어나서 우유를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주는 편입니다. 잠시 짚고 넘어가자면, 우유에 함유된 체세포는 생물의 몸에서 생기는 죽은 상피세포나 백혈구인데, 한때 파스텔에서는 체세포 수가 많은 우유는 고름우유이며 파스텔은 고름우유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죠. 그럼 체세포 수가 많은 우유가 진짜 고름우유일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젖소들은 엄청나게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여 젖을 착취당하죠. 심지어 젖이 많이 나오도록 계량까지 되어 있는데, 젖을 너무 많이 짜게 되면 젖이 짓무르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피고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소의 몸에서 나오는 이 피고름도 죽은 상피세포, 백혈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체세포라고 하는 거랍니다. 어쨌든 간에 육식을 멈춰야 한다처럼 극단적인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내가 먹는 우유가 어떻게 우리 식탁 위까지 오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다면, 그로 인해 동물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셨다면,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이 마크가 붙어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식전당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